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올해 시험을 본 친구들은 정말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마음을 놓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수험생이 되거나 그 이후에 수험생이 되는 친구들도 또 해설 강의를 많이 보죠. 그런 친구들은 수능이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나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방향성 잘 잡고 공부하는 그런 좋은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총평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총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난이도겠죠. 난이도. 일단 첫 번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제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은 시험장에 있느라 잘 몰랐겠지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이제 시험지가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잖아. 국어 영역 시험지가 공개됐을 때 대다수의 반응이 뭐였냐면, 쉽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도 훨씬 쉽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안 냈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출제했구나.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등급 컷을 딱 보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시험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뭔가 문제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험을 봤을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완전 킬러 문항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기보다는 중킬러 문항이 계속 연타로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약간 어렵다 이거는.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얘기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분명히 난이도는 선생님이 볼 때는 어려웠습니다. 약간 어려웠다. 선생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컷이 낮은 거 아닐까요? 그런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와 관련 없이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죠?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옛날 불수능처럼 84.1컷이었던 그런 불수능 같이 출제하진 않겠지만 국어를 너무 쉽게 낼 수는 없다.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정시 모집으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험의 변별력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수학에서 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은 사교육 유발 1위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사교육비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국어 영역에서 난이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어가 마냥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 선생님 생각이 맞았어. 난이도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BS 연계. EBS 연계 비율이 어땠느냐? EBS에서 직접 발표를 했죠. 올해 수능 EBS 연계 비율은 71.1%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목 연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71.1% 정도를 연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화법도 EBS에서는 연계 다 했다고 한단 말이야. 이게 EBS 연계야? 이런 거 잘 안 느껴지잖아. 독서 영역도 이게 EBS 연계라고? 나는 연계성이 안 느껴지는데 왜 EBS는 연계라고 우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아마 문학 파트에서 이거 EBS 수능 특강에서 봤던 작품이네, 이런 것들은 좀 느껴지겠죠. 선생님이 봤을 때 명목 연계율로 나라에서 발표한 건 71.1%지만 실질 연계율이 중요하잖아. 체감 연계율이라고 하죠. 체감 연계율은 아마도 한 30% 정도? 30%를 밑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체감 연계율.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연계율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EBS 체감 연결은 30% 미만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더 축소가 되는 거죠. 왜? 내년에는 명목 연계율 자체가 70%에서 50%로 줄어들고 간접 연계 방식으로 간다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EBS 연계 비율이 그 비중이 조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별로 봤을 때 어땠느냐? 영역별 출제 경향. 이거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각 영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만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엔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죠.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고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 화작 문제는 한 문제도 들어있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문법 파트. 내년에는 이 자리에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수능 시험을 통틀어 봐도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은 어렵다. 사실 이게 뭐냐면 엄청난 고난도, 손도 못 댈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들어있다라기보다는 그 문법의 세부적인 지식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보기 박스에다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던 친구들, 머리를 굴려서 문법 문제를 풀던 친구들한테는 왜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었을 거야. 실제로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 문법이 3문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문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근데 이것만 보면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그 이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2022학년도부터 국어 영역이 확 바뀌잖아. 그때 이제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마 아니 문법이 이렇게 어려워? 나 화법과 작문 선택할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 올해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가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2022 수능 국어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영상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문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난 화작으로 가야겠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쉽다라고는 안 할게요. 평이하다. 선생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쉽다 이 느낌은 아닌데 그럭저럭 풀만하다. 실제로 EBS에서 발표한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는 문학 문제가 한 문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법 3문제, 독서 7문제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풀만하게 출제가 됐다. 근데 문제는 역시 독서 영역이었죠. 이것도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 올해 6평, 9평에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친구들이 올해는 문학이 뒤통수를 치겠구나. 문학 공부 많이 해야지 라고 갖는 경우가 많았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을 했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능이 치러졌을 때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 문학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봐라. 거의 다 독서, 비문학 문제들일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했었죠. 역시 선생님 예상이 맞았지. 문학은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 한 문제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물론 EBS에서 가채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긴데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문학이 중간중간에 약간 이거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정도의 문제들은 있었지만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들은 문학에 사실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독서 영역에서 특히나 학생들은 가나형 지문에 많이 주목을 했겠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어. 이것도 가나형 지문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냥 길어서 짜증나는 거지. 끊어가면서 풀면 된다. 사실 짧은 지문 2개가 더 어려운 거다 라고 선생님이 파이널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법지문하고 기술지문 그쪽 지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대거 포진하게 되면서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7문제가 비문학, 독서 영역일 정도로 이 독서 영역이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선생님 작년 강의 중에서 최고난도 문법이나 최고난도 독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찾아보면 선생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문학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또는 화법, 작문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국 수능에서는 문법과 독서가 1등급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예언하듯이 선생님이 단언을 해버리지 결국 수능은 그렇게 됐어. 문법 어렵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파트에서 1등급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과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이런데 내년에는 수능 시험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친구들은 아 그러니까 문법 어려우니까 나는 화작할게요. 아 독서 어려우니까 문학보다는 비문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겠네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수능을 본 친구들이 많이 보기보다는 앞으로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수능이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나는 학습 방법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총평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자 이제 화법, 작문, 문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화법, 작문, 문법까지 15번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학 파트를 모아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을 마지막에 또 모아서 해설을 할 거예요. 시험지 자체는 막 문학, 비문학 이런 게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영역별로 모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설 강의를 볼 때에는 해설 강의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 저 사람 설명 잘한다. 저거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문제를 푼 시험지가 있을 거야. 또는 안 푼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알겠죠? 본인의 시험지를 편 상태에서 듣도록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알겠지? 그래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문을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자.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거니까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시작합시다. 화법, 작문, 문법. 자, 일단 화법 단독 지문.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됐었죠. 화법 단독 지문 하나, 1번에 3번이죠. 그 다음 4번에서 7번이 화법과 작문의 융합형 지문. 선생님이 이거 4번에서 7번에 출제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작문 단독 지문. 이렇게 구성된 게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작문에는 틀릴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1번에서 10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자, 1번에서 3번.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선생님이 이 PPT를 보면은 화법, 작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 지문의 답의 근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보고 받아 쓰란 얘기인가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지문에 숨어있는 답의 근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스스로 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시험지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손글씨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글씨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하고 점수가 몇 점이네 뭐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 문항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한번 잡아내 보는 거야. 수능 국어의 기본 원칙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내 생각이 아닌 지문 어딘가 보기 박스 어딘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답을 써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분석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3번 지문을 일일이 선생님이 다 읽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독서 영역 어려운 지문은 다 읽어줄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다 읽어줄 필요는 없죠. 자,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발표 지문에 뭐 나오는지 알지? 발표 지문 문제는 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말하기 방식, 두 번째 자료 활용에 대해서, 세 번째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한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는 거 알고 있지? 화법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쓰면서 뭐 알려주진 않을게요. 이거는 선생님 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할게. 화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개념학습 약간. 왜 약간이라고 하느냐?
화법은 개념으로 완전히 승부가 나는 그런 파트는 아니니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이 몇 가지는 있으니까 개념 학습 약간.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유형 학습이 중요합니다. 대화, 발표, 토의, 토론, 면접, 협상 이런 유형별로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 지문 유형 학습. 그 다음 세 번째, 쓰면서 들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 유형 학습. 발표 지문에서는 말하기 방식, 자료 활용,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각각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화법을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말하기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화법, 말하는 방법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비문학과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야.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화법은 비문학처럼 풀면 돼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영역이니까 갈라놨잖아. 비문학은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를 주로 묻지만 화법은 세부 내용의 이해보다는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야 화법, 말하기 방법이란 과목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발표 지문이다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문제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예측을 한 다음에 지문 독해로 들어가야겠죠. 자, 문제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이거 봐.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마치 뭐라 그럴까? 비문학의 서술 방식 문제랑 비슷하다고 할까? 일치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지문에 있나 없나. 알겠죠? 자, 확인만 해주면 된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요. 자료 활용 문제. 보통 이제 지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는 없죠. 보통 3가지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지문을 딱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의 자료 3개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기억 자료에 대한 문단이 끝났을 때 기억과 관련해서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문을 끝까지 읽고 풀면 안 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돼. 지문을 끝까지 읽고 풀 경우엔 뒤죽박죽이 돼서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료 하나씩 끝날 때마다 끊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끊어풀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자료 활용 문제에서 포커스는 또 뭐냐면은 왜 이 자료를 제시했는가, 자료를 왜 제시했는가, 자료 제시한 이유, 다시 말하면 이 자료의 기능, 그 자료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발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의 발표는 지문의 내용인 거고 여기에 들어갈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밑에 있는 답변을 봐야 되는 거겠지. 이 밑에 있는 답변을 보고 A에 들어갈 질문의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일일이 리마인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문 만약에 독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초반에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중심화재. 발표 화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죠. 고구려 고분벽화.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청중과의 상호작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돌방 무덤이 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오케이?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독해를 한다. 이게 화법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지문을 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거 답은 2번이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답은 2번. 뭐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자료 활용과 관련한 문제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억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잘 봐. 기억은 바로 이 시기에 고분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이 자료에 보이는 여기가 돌방 무덤의 내부예요. 고분벽화는 이곳, 이 돌방 무덤 내부에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죠. 이때 바로 선택지 1번으로 가야 돼.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한 자료이다. 맞죠? 맞지. 그래서 자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택지가 뭐뭐 하기 위해. 왜? 자료를 제시한 목적, 이 자료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처음에 2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니은도 한번 볼까요?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다. 이 자료를 봐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 주인과 종의 모습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주인은 크게 그렸대요. 왜냐? 주대 종소법. 주인은 크게 그리고 종은 작게 그리는 방법. 이걸 통해서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다. 그러면 2번에 2번 봐봐. 무덤 주인의 권위를 맞죠. 그죠? 그럼 3번도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맞죠 이거.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끊어버리면 3번 쓰기 딱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뭘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뒷내용까지 다 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알겠죠? 자, 그다음 디귿의 자료를 보면은 여기서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디귿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하여튼 밑줄 쳐 있고 빵꾸 뚫려 있으면 앞뒤 문맥 보는 건데 자,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 도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얘기가 나와.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는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 도교. 즉 사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번 선택지 보면 종교 사상, 불교와 도교를 말하겠지?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 3을 활용하였다. 맞죠? 그 그림을 봐도 그 연꽃, 불교를 상징하겠죠? 그 위에 신선, 도교를 상징하겠지? 이런 게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야. 한편. 선생님 이 뒤에 보면 사신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4번 선택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 얘기를 하고 나서 한편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죠? 화제를 전환할 때. 지금부터는 이 자료와 상관없는 딴 얘기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사신이야. 그래서 이번에 4번.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이 사신인데 그걸 고분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을 활용했느냐?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편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 이런 화제 전환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거랑은 단절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4번이야. 그래서 사실 그 그림만 봐도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이 신선이니? 아니, 사신이잖아. 선생님 사신이 뭡니까? 사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 왜? 청룡, 백호 여기 써있네. 용 그림 있던가 호랑이 그림 있던가 무슨 현무, 주작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사신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 A에 들어갈 청중의 반응. 발표 내용을 고려하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말했더니 발표자가 네 하면서 답변을 해줘요. 이거 보고 풀면 돼.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고구려 이후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어떤 무언가의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답을 찾으면 1번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선택지 끊어읽기 잘해줘야 돼. 후대까지, 후대, 고구려 이후 맞고 무덤 내부의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의미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는 1번 딱 보는 순간 2, 3, 4, 5번을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끝내야 돼. 선택지 5개를 다 따지는 게 습관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험장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하게 망한다. 선택지 5개를 45문제 다 보려면 45 곱하기 5, 5, 25, 5, 4, 20 얼마야? 그러니까 45 곱하기 5, 5, 25, 5, 4, 20 그렇지. 225개의 선택지를 다 따지겠다고? 그게 단순히 글씨 읽는 거니? 그걸 머리로 생각해서 따져야 되는 건데 225개의 선택지를 다 따지다 보면은 한 35번 풀면 종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지는 내용들은 여기서 딱 답을 써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어떤 습관과 실력이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애들이 시간 단축 가지고 얘기 많이 하거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지문을 좀 빨리 읽어. 너네가 빨리 읽기 싫어서 빨리 안 읽니? 또 어떤 선생님은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해. 느리게 풀고 싶어요? 천천히 풀어야지. 니네가 이렇게 푸니? 그러지 않잖아. 결국 문제 푸는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빨리 읽어라 빨리 풀어라가 아니야. 평소에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많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습관이야. 225개의 선택지를 다 따지겠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타임어택이라는 선생님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있죠? 거기서 다양한 시간 단축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 시간 안에 다 못 푸는 친구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에서 7번으로 갑니다.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지문이네요. 우리가 화작 융합이라고 부르는 그 지문인데 자, 봐봐. 가는 비평문 쓰기 모든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 이게 대화라 이거예요, 대화. 가는 화법이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 나는 작문이다.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야. 가는 화법이고 나는 작문인데 합쳐놔서 좀 길어. 짜증나겠지만 좀 풀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는 거. 이걸 가를 다 읽고 이걸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나까지 다 읽고 자 이제 문제 4번 봐야지. 기억에서 비음. 어이구 기억에서 비음 다시 봐야지. 때려 죽여도 시간 안에 못 풀어. 정답률도 낮아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질문은 끊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문제 분석해 볼게요. 4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화 이건 가에 대한 문제란 뜻이야. 기억에서 미음 이럴 때는 뭘 하냐면 위치 확인을 합니다. 그럼 위치 확인 한번 해봐. 기억에서 미음이 전부 다 가에 있는 거죠. 가 끝나고 풀어야지. 또는 이거는 가 끝나고는 아니지. 가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나올 때 풀어야지. 왜냐? 가 끝나고 풀게 되면 기억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오 라임 쩌는데? 그럼 기억이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서 푸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가가 끝나면 이건 답이 써 있어야 되는 문제야. 그다음 5번. 다음은 학생일이 활동 1을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가나다라 마중. 활동 1이라고 하는 게 가입니다. 가. 가에 학생 1의 발화에서 학생 1의 발화라고 지정을 해줬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란 얘기네. 아주 쉬운 문제. 학생 1의 말에 담겨 있는 걸 찾아라. 일치 문제. 가 끝나면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가가 끝나면 4번과 5번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 학생 2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나에 대한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 끝나고 푸시면 됩니다. 그죠? 또는 여기 문단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슬쩍 본 친구들은 1문단 끝나고 이거 보고 2문단 끝나고 선택지 3번 보고 뭐 이렇게 갔어도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3점짜리라고 돼 있네. 다음은 선생님의 모든 활동 안내이다. 이에 따라 나를 평가하시오. 나를 평가하는데 이에 따라 뭐에 따라? 요 보기 박스에 따라 평가를 하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나와 관련된 문제니까 나 끝나고 풀어야 돼. 자,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가를 읽으면서 4번 해결, 가 끝나고 5번 해결,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서 6번 해결, 나 끝나고 7번 해결.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나요? 자, 지문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은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 현안이라고 하는 게 현재 사안. 현재 사안. 이 현안이죠. 그 다음에 관점을 딱 정해라. 관점이라고 하면 뭐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이냐 부정적 관점이냐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말하겠지. 그 다음 우리 학교 학생들 예상 독자. 이 예상 독자를 잘 봐야 돼. 예상 독자가 교장 선생님인 경우와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인 경우는 다른 거겠지. 그래 놓고 이제 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이걸 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가를 읽으면서 4번을 풀었다 칩시다. 자, 4번은 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답은 5번이죠. 미음.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이게 상대방의 의도 확인하는 거야? 상대방이면 바로 위에 있는 학생 2를 말합니다. 학생 2의 의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답이 5번. 자, 다음 문제 5번.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 거죠. 여기 선생님이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작문인데, 시험장에서 내년 수능 볼 친구들 중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런 화작 융합 지문들이 한 지문 정도는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역발상.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사기꾼이죠. 어떻게 해서 시간을 단축합니까? 잘 들어. 가가 화법, 나가 작문, 또는 가가 작문, 나가 화법,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는 약간 세밀하게 읽어주고, 그 다음 나는 어차피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 끝나고 풀문제 풀면 2문제 날아가고, 나 끝나고 풀문제 풀면 2문제 날아가고. 즉 길게 보지 말고 짧은 거 하나 읽고 2문제 풀고, 짧은 거 하나 읽고 2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다 읽고 리마인드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에 있는 거,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 가의 중심화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6번의 1번 선택지가 이 관련 내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 6번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3번 선택지를 보면, 자, 활동일이 가야 가, 화법 지문.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 인용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요.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나와요.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이렇게 돼. 활동일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오케이, 넘어가. 망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선택지는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선택지 끊어 읽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하죠. 이게 잘 돼 있어야 실수가 안 나오는 거지, 실수가. 잘 봐요. 선택지 끊어 읽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선택지들이 올해도, 이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답이 결정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지 3번이라고 치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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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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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를 때, 특히 선택지가 긴 경우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건데,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 A라는 부분이 맞다고 해서 이건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성격 급한 친구들이 요즘 수능을 보면 박살이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이 뒷부분이 잘못됐으면, 아, 얘가 답이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전문가의 견해 인용까지는 맞는데, 인용하여, 그러면 그 전문가의 견해가 뭐과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그 현재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 전문가의 견해, 이것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틀린 거지. 이 뒷부분이 틀렸다. 요즘 수능에 앞부분에는 맞는 말을 깔아놓고 뒤에서 뒤통수를 이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뒤통수 빡 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격 급하게 앞대가리 쑥 보고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면 뒤통수 맞는다. 알겠나요?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문제 6번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 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래요, 그냥. 자, A를 보면 현안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부정적 관점이 드러나죠?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명시적, 분명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분명하게 보여주다.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드러냈죠. 다음 B, 현안에 대한 관점이 일관되느냐, 이건 무슨 말이야? 부정적 관점이었다가 긍정적 관점으로 바뀌지는 않니? 이런 얘기잖아. 지금 보니까 안 바뀌죠? 부정적인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선택지 3번. C를 고려할 때 C를 보시면은
필자의 주장은 이제 부정적인 건데 뒷받침할 근거. 왜 부정적이냐를 제시했느냐? 제시했죠.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소가 획일화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식상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선택지 4번을 봐야죠.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3번처럼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나한테 장소의 선택권을 줘. 이런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수능시험에서 지문과 충돌이 되는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거지만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8번에서 10번은 장문 단독이에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초스피드로 치고 나가야 되는 구간이죠. 시험장에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지. 화법 단독이나 장문 단독, 그리고 화작 융합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 파트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는 파트죠. 물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공통 영역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을 아마 그 다음 순서로 풀어야 될 거야. 이쪽을 너무 시간 배분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왜? 공통 영역의 배점이 높고 공통 영역에 특히 비문학 파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세밀하게 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 화법과 장문 좀 스피디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지. 화법 장문 선택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8번에 10번. 가는 장문 과제.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 맨날 나오는 형식이야. 물음에 답하시오. 장문 과제는 게임화에 대한 거다.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문제 분석을 먼저 했어야 돼. 나, 글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요거는 서술 방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장문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장문은 비문학, 즉 독서 영역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 단 차이점이 있다면 비문학은 아까 화법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세부적인 내용의 이해를 묻지만 장문은 쓰기 영역이기 때문에 글쓰기 방법,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어내야 돼. 플러스 장문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과 유사해요. 내용적인 요소를 기억을 해야 돼. 지문 독해 과정에서. 거기에 플러스 뭐도 글쓰기 전략도 함께 가야 되는 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마치 비문학 서술 방식 문제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보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 자료 활용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그 화법 장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죠. 대표적인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보고 기억과 관련된 자료, 선택지, 니은을 보고 니은과 관련된 선택지 이렇게 보되 복합 선택지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 2번, 3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단독 선택지보다는 4번, 5번 기억과 니은, 니은과 디귿 이런 복합 선택지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선택지에 주목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답이 도출이 된 거죠. 뭐 그런 문제 하나. 그 다음 문제 10번. 10번을 좀 신경 써서 봤어야 돼. 다음은 나의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이 초고가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나예요. 위에 있는 가 나중에 나가 초고죠? 그거를 고쳐 쓰기 문제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 활동이 이렇게 된다. 빵꾸 안에 들어갈 내용, A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요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문은 게임화에 대한 거고 게임화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 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자, 선택지 1번. 제재라고 하는 건 중심 화제란 뜻이죠. 중심 화제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개념 간의 차이, 게임화가 뭔지 게임이 뭔지는 나오지만 개념 간의 차이, 그러면 게임과 다른 개념의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기억, 신문기사, 그 다음 니은에 있는 자료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 인터뷰, 다에 있는 연구 자료를 봤을 때 자, 기억을 보고 1번 보고 이렇게 하면 1, 2, 3번은 쉽게 날아가요. 4번 선택지 봐봐.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는 기억과 관련되고 하나는 니은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게이머가 보상을 통해, 그럼 보상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보면은 니은에 나오죠. 니은의 세 번째 줄 보면 보상. 이게 니은이야. 그럼 뒤에는 기억과 관련돼 있어야 돼.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몰입도 얘기가 기억에 보면은 끝부분에 몰입하게 만든다. 여기 있죠? 두 개가 적절하게 결합된 맞는 선택지죠. 알겠지? 그럼 답이 5번이 될 텐데.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야 돼. 게이머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에, 나의 내용에는 호기심에 대한 내용이 있죠.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성취감과 관련된 얘기가 기억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성취감. 그리고 학습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디귿에 보면 또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피드백, 보상, 그리고 성취감 얘기가 니은에도 있네. 기억에도 있지만 니은에도 성취감 얘기가 있네. 니은과 디귿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따로따로 잘라서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은의 내용, 성취감, 디귿의 내용, 학습 동기 이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봐.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 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 라고 했잖아. 근데 위에 자료를 보면은 학습 동기 막대 그래프로 돼 있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업 성취도와 성취감은 좀 다르죠. 학업 성취도는 성적 얘기를 하는 거고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냈다는 뿌듯한 감정을 말하는 건데 뭐 그래. 그걸 동일하게 봤다고 하더라도 학습 동기가 이렇게 높은 애가 학업 성취도도 높느냐 또는 성취감도 높느냐 이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습 동기가 높은 애가 성취감도 높다. 이런 건 니은과 디귿 어디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 조심했어야 되는 선택지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이거 틀린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문제 자체 분석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냐면 이 문제를 쉽게 풀면 이렇게 돼. 학습활동 1 자신이 쓴 글과 관련된 자신이 쓴 글이라고 하는 게 지문에 있는 나입니다. 경험을 떠올려 보고 1에서 작성한 내용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쳤을 내용 이렇게 고쳐보자. 즉 여기서 고칠 내용이 있다. 그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꽂힌 애들이 있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여 그래서 지문에 나온 마지막 문단을 보고 풀어버린 거야. 즉 지문에 나온 여기를 보고 푼 거야. 이런 친구들은 이 문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였을 거야. 그렇게 접근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문제 분석을 잘했어야 돼. 나의 학생이 초고를 이 초고가 나라고 나. 그 초고를 그 지문에 있는 나는 아직 안 고친 상태란 얘기야. 그걸 고쳐 쓰는 과정에서 이런 학습 활동을 수행했다. 즉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 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활동 1을 보면은 꼭 이기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됐어. 그 다음 밑에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대.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을 제시하여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윗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해야겠다. 즉 이런 내용을 지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다가 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게임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문법 11번, 12번인데 자, 요 문법 11, 12번을 보면서
이게 사실 내용은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학생들이 약간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뭔가 이런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듯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음운, 비음화, 유음화 딱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 그런데 수능은 항상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수능에서 지금 11, 12번을 보면 비문학 지문처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12번. 그 다음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11번. 자, 문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언어와 매체로 바뀌는 거지. 언어와 매체 중에 이제 언어 파트인 거야, 이게. 선생님, 매체 문제 어디 있나요? 요 2021 수능까지는 매체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매체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이 문법 파트는 어떻게 갈아야 되냐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문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 선생님, 국어 영역은 배경 지식 이런 걸로 푸는 거 아니잖아요. 문법은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뭐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건 배경 지식 없으면 못 풀고 이런 문제들은 없는데 문법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학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전 적용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래서 문법이 좀 어려운 거거든. 개념을 안다고 해도 그 개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추게 돼. 그래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 중에 나 문법을 다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개념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적용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얘는 문법 잘하는 애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일단 11, 12번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11번 봐봐.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두 개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모두. 두 개 다 충족하는 단어만 보기에서 골라보시오. 참 재수 없는 문제죠. 아, 요거는 저거 충족시키는 거 알겠는데 아, 요건 헷갈려. 아, 요건 어떻게 되지? 근데 모두 고르시오야. 참 짜증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법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12번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시오. 이 문제는 윗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묻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단에 보면 단어의 의미나 그 단어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단어에 담겨있는 언중, 언어를 사용하는 민중이란 뜻이죠. 언중의 인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시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니까 이제 또 더불어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단어의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언중의 인식이나 시대상의 짐작 이런 거는 이제 비문학적인 독해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의 구조와 단어 구성 방식은 문법적 지식의 대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밑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 전화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어기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 12번에 4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치즈를 소젓, 메주, 소젓으로 만든 메주 형식의 메주같이 생긴 덩어리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게 다 12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가레 어네라는 책에 따르면 총각이라는 사람이 총각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딱 갈라서 틀어맴 머리를 따서 갈라갖고 댕기머리처럼 한 다음에 갈라서 이렇게 뭐 맨다 뭐 이런 걸 텐데 이걸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즉 원래 총각의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총각 이렇게 하면 머리 틀어맴 이런 뜻이 아니잖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총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12번의 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대찌개 이런 데서도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12번이에요. 뭐 요건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 없죠. 립스틱이라는 게
뭐 세종대왕 시대 때 립스틱 있었겠니? 아낙네들이 잠깐만 립스틱 좀 바를게. 이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 생긴 문물인 건데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 연지라고 했대. 그럼 선택지 1번. 일상의 단어 연지로 새로운 대상 립스틱을 인식하는 거죠. 맞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사는 무성영화가 뭐냐면 성, 소리, 무, 없다. 소리가 나지 않는 영화. 옛날에 이제 미국으로 치면 찰리 채플린 시대의 무성영화. 모던 타임즈 이런 영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성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거 선택지 2번.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겠죠? 맞다. 자, 그 다음 이거 잘 봐요. 수세미는 흥부가 박타잖아.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 풀을 뜻하는데 원래 얘는 풀이야. 풀. 원래 뜻은 이건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대. 그래서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할 때 쓰는 그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원래는 풀인데 이것도 수세미다. 새로운 의미가 추가됐죠? 선택지 3번 봐봐.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 풀에 새로운 의미 설거지 도구라는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끊어. 선택지 끊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성격 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총각과 유사하겠군. 지문에 나온 총각이 이 수세미처럼 기존의 의미 이렇게 트러맴 플러스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게 된 게 아니라 기존의 의미 트러맴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총각이란 경우에는 총각이란 단어는 기존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고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된 건데 이거는 기존의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알겠나요? 결국 이거는 그냥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이 그냥 배경 지식 없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고. 자, 문제는 11번입니다. 기역 니은이라고 했는데 자, 기역 한번 볼게요. 두길, 이 단어의 구조, 진짜 문법적인 내용이죠. 두길은 관형사가 즉 잘라보면 두 플러스 길인데 두가 관형사겠지. 그러니까 자, 관형사가 뭐예요? 몰라. 죽여버릴 거야. 관형사가 뭔지 당연히 알아야지.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죠. 네, 관형사와 관형어는 좀 다른 개념인 거고 관형사와 형용사도 다른 개념이라는 걸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야. 그죠? 두 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 후행하는 명사가 그러면 뭐 말하는 거냐면 길이겠죠. 길. 후행, 뒤에 따라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길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야. 두 길 보기에서 두 길. 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단어를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야 돼. 새해맞이는 새해맞이, 두말 없이는 두말 없이, 숨은 그림 찾기는 숨은 그림 찾기, 한몫하다는 한몫하다 이렇게. 그 다음 두 길 보기에 두 길은이라고 했으니까 새해맞이의 새해는 두말 없이의 두말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부분이 관형사가 뒤에 나오는 후행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식이냐 이렇게 된 거거든. 잠깐 봐봐. 새해는 새해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맞고 새 new는 new year new는 관형사가 맞죠. 그죠? 선생님 새 명사 아닙니까? 그거는 버드고 날아다니는 새. 알겠지? 자, 여기 봐봐. 두말 없이 한, 두 이런 게 이제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잖아.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 두 말.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숨은 그림 찾기.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숨은 그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숨은이라는 말이 관형사냐? 아니죠. 관형사는 활용을 할 수가 없지. 새라는 말은 새, 서, 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숨은은 원래 단어가 숨다, 숨고, 숨지, 숨으며 이렇게 활용이 되죠. 이 숨다라는 말은 관형사가 아니라 뭐예요? 얘는 동사죠, 동사. 단어의 품사를 따질 때는 기본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숨은이 뭐야? 원래 단어 숨다. 그러면 숨다는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 한몫하다는 건 한몫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또 돼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고 그럼 새해맞이는 둘 다 들어있으니까 얘만 따져보면 돼. 한몫.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니은 봐봐. 자, 산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구성 요소는 산 플러스 도리가 될 텐데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다. 산을 돌다. 아, 이제 쉽네. 그러면 해볼까요? 새해 맞이 잘라주고 어떻게 하면 돼? 새해를 맞이하다. 괜찮네요. 자, 뭐 얘는 됐고 한몫하다는 한몫을 하다. 괜찮네. 두 개가 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관형사 따지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 뒤에 걸로 해보면 돼. 단어 잘라놓고는 목적어와 서술어. 그렇게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푸는 경우 새해를 맞이하다. 좋아. 두말을 없다. 아니지, 두말이 없다죠.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지.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 두말 없이는 안 되니까 이렇게 제끼는 뭐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도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개는 제낄 수는 있었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11, 12번 됐고 자, 13번으로 갑시다. ABCD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거래요. 맞춤법 문제일까 봐 쫄았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포인트를 짚어줬네요. 용언의 활용. 선생님, 용언이 뭐예요? 죽일 거야. 용언의 활용, 용언, 서술어죠. 선생님, 활용은 써먹는 거잖아요.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의 형태 변화죠. 형태 변화. 먹다, 활용해봐요. 먹고, 먹지, 먹어서, 먹으니, 먹으면 이런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서술어의 형태 변화, 이 용언의 활용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이거 이제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정확한 문법이라는 강의, 작년 타이틀로는 정확한 문법, 이제 올해 타이틀로는 정확한 언어와 매체인데 수업할 때 선생님이 그랬었죠. 작년에 용언에 활용하면서 아직도 영상 자료 남아있어. 올해 수능 12번에 나온다 이러면서 수업했어요. 근데 13번에 나왔어요. 순서 하나 빗나갔는데 이거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했거든.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형태 변화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의문론적 어떤 설명이 가능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거나 일반적인 어떤 문법적 규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 봐봐. 용언의 활용을 볼 때도 기본 단어가 뭐였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봐요. 떡을 물에 담구어도 확 담구어버려? 아니죠. 담가두는 거죠. 봐봐. 원래 단어 뭐였겠니? 그렇죠. 담그다. 근데 담그다에 가가 되려면 옆 뒤에 아가 어미로 왔겠지. 그러면 다 같은 건 날아가는 거니까 담그아가 아니라 이게 담가가 되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기억이 이응 자리로 가면은 가가 되는 거니까 요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하죠. 어간에 의가 탈락하는 이 현상,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규칙 활용이죠. 선생님, 어간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간에 있는 의는 뒤에 모음 어미, 아나 어로 시작하는 모음 어미가 오면 100% 다 탈락하게 돼 있어. 끄다, 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지. 뭐 어쨌든 어간에서 의 탈락하는 거 찾아봐요. 선택 7번. 예뻐도 쌍비읍이 이응 자리로 들어가면 예뻐도, 그러면 의가 탈락하니까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문법 문제 요거 풀 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던 친구들은 요거 어간에서 의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말하는구나. 선택 1번도 그거네. 이렇게 풀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봐. 의 없어지네? 똑같아! 이렇게 풀어도 돼. 문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적용 능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채 걸어서. 거르긴 뭘 걸어? 걸러서죠. 그러면 이거 이제 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본 형태를 생각해야죠. 거르다. 그러면 거르다에 어서 이렇게 붙어서 걸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는 활용 과정에서 없어지면 걸으어서가 아니라 걸러서야. 어간이 거르까지인데 여기는 걸러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르 불규칙. 어쨌든 어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불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규칙 활용에 세 가지가 또 있잖아. 어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불규칙이 있고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불규칙이 있고 어간 어미가 둘 다 달라지는 불규칙이 있잖아. 그럼 A는 규칙이었던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불규칙이야. 까지 생각이 안 나도 2번하고 비교해봐요. 푸르다에 어가 붙어서 푸르러가 됐어. 이거는 러 불규칙인 건데 그럼 봐봐. 푸르다에 어가 붙어서 푸르러. 아! 문법적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돼. 지문에 나온 건 르 불규칙인데 어간 불규칙인데 이건 어가 러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러 불규칙, 어미 불규칙이야. 답은 2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문법 공부 제대로 됐다 이거지.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어봐. 거르다에 어서. 그럼 저걸 형태를 맞춰볼까? 거르다에 어가 붙으면 저거랑 비교해보면 푸르러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간다면? 거르러. 거르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르러가 아니라 어떻게 돼? 걸러, 채, 걸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형태를 맞춰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겠다. 저거랑 똑같으려면 이거 거르러가 돼야 돼. 또는 저걸 요거에 맞추려면 걸러니까 저건 어떻게 돼야 돼? 풀러. 푸르러가 아니라 풀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답은 2번이다. 이런 게 실전 적용 능력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쉽죠? C. 갈다, 간. 어간에 있던 리을이 없어지는 거죠? 선택지 3번도 보면 살다, 산이 리을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D. 하얗다. 하얗더니만 하얗다면 히읗이 있었는데 히읗 날라가고 어미도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하얗다잖아 이게. 여기에서 어간이 하얗까지인데 이 중에 히읗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뒤에 아라는 어미가 결합이 될 텐데 하얗아가 아니라 하예가 되는 거 보니까 어미도 바뀌는 거구나. 색깔과 관련된 게 어간 어미 불규칙이잖아. 두 개 다 바뀌는 거. 그럼 동그랗다도 히읗. 동그랗다에서 히읗 없어지고 아가 붙었는데 애가 됐으니까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거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얘서, 하였던. 아, 원래 단어가 하얗다야.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원래 단어를 생각해서 풀라라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거든. 그러면은 원래 단어에서 히읗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미의 형태도 바뀌어 버리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저 익힌다. 원래는 졌다인데 히읗이 날라가 버리잖아. 그럼 선을 긋다 해서 히읗이 날라갔잖아. 똑같죠? 답은 2번이다. 이 문제 많이 틀렸을 텐데 이 문제 풀 때 사실 뭘 알았어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항상 선생님이 문제 분석 단계에서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 것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아, 용언 활용, 규칙 불규칙 그걸 떠올렸던 친구들은 그나마 좀 쉽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작년 신형균 파이널 모의고사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모조리 매 회차마다 이걸 넣어놨었어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무슨 절이냐 이걸 넣어놨었는데 그게 14번에 출제가 됐죠. 견문장 안에는 이제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안긴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죠. 절. 그랬을 때 견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뭐 목적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어로 끝나는 말이잖아. 목적어, 주어, 관형어, 부사어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대요. 얘네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얘네의 쓰임. 얘네가 뭔데? 안긴 문장. 이 안긴 문장이 뭘로 쓰였느냐라는 결국 포인트는 요거예요. 쓰임. 알겠죠? 자, 그러면 A 봐봐.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이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틀렸느냐 이것도. 자 봐봐. 선택지 1번 A는 인용절. 선생님 이건 기상청이 한 말이겠군요. 인용했군요. 뭐 일단 기상청은 사람이 아닌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인용절이라면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이렇게 안 하고 비가 온다고 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간접 인용절이 되는 거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인용절이면은 고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는이 붙었어요. 는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예보는 명사고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형식이니까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 되는 거죠. 인용절이 아니라 관형절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공부 제대로 한 친구들은 1번 딱 보고 미쳤네. 관형절이지 웬 인용절. 답 1번 끝. 이렇게 갔어야 돼. 자, 선택지 2번 볼까요? B는 관형절이다. 그렇지. 깨끗하다에 이 니은이 있잖아. 니은. 깨끗한 도시. 관형절. 도시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맞네요.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 관형격조사. 하여튼 관형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C는 명사절로 쓰였다. 자, 명사절이라는 걸 확인해 보면은 여기 기, 이런 말이 보통 우리가 보통 명사절이라고 붙잖아. 말을 하잖아.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가 전에,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여기 이제 기, 내리다의 기, 기 이런 게 붙어서 명사절로 쓰이는 거죠. 맞다. 자, 그다음 4번. D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였다. 일단 조사와 결합했느냐? 안았음을 조사와 결합했고 주성분에 뭐가 있죠? 뭐 있는지 알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 여기 보면 을이니까 목적어로 쓰였다고.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주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뭐 5번. 이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성분으로 쓰였다. 지적이는 선생님 지적이다에 는 붙었잖아요. 조사입니다.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의 조사, 이건 조사가 아니라 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알죠? 조사하고 결합하지 않았고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부속 성분이 뭐 있죠? 관형어, 부사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 그러니까 들판이라는 걸 꾸며주잖아. 그러면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관형어라고 하는 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부속 성분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결국 이 문제도 제대로 풀려면 주성분,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떠올라야 돼. 부속성분. 거기에 딸려있는, 주성분에 딸려있는 거니까 주성분을 보통 꾸며주는 애들. 그렇다면 얘는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볼 때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한 친구들,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구나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은 금방 10초면 답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 문제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자, 일단 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문법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 개념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적용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랬을 때 문법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라. 그리고 접근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그럼 잘 봐.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제 밑에 보면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 이 얘기는 현대국어에서는 얘네를 단모음으로 보는데 왜 이거를 이중모음으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애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 말이 좀 어렵네. 애로 끝나는 체언. 그러니까 명사라고 봤을 때 이렇게 끝나는 애들 밑에 보면은 이제는 요걸로 끝나고 그 다음 아래 이건 요걸로 끝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 얘네와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여기서 안 끝나.
밑에 있는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얘가 왜 이중모음이었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이 말이 지랄인데 그냥 밑에 보고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봐봐. 자, 체언. 체언의 앞에 있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 받침이 있는 경우엔 이라가 붙는다. 그래서 집이라를 보면 현대어와의 비교를 잘 봐야 돼. 집, 이라. 근데 이게 연철이 된 거죠. 그래서 집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공집합 그 다음 라. 여기 되면 생략돼 있다 이거지. 봐라. 사지. 발음은 그렇게 되지만 사이지 뜻은 그러면 사지 이다. 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여기 라. 선생님, 그럼 이는 어디 갔나요? 이는 이렇게 돼 있다. 공집합. 생략돼 있다. 알겠죠? 그다음 불휘라. 이것도 불휘 이단데 여기 보면 라. 이가 공집합으로 생략된 거야. 여기서 잘 봤어야 되는 거. 사지에서 요 이는 단모음이라는 거. 그다음 불휘. 휘는 우이라는 말로 돼 있잖아. 우이. 그죠? 여기서 보이는 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이겠죠. 그러니까 단모음 이, 나 또는 하나는 단모음, 하나는 반모음. 반모음이 뭔데? 이중모음의 재료로 쓰이는 이나 우 이런 애잖아. 그럼 봐봐. 하나는 단모음, 사지. 요건 그냥 이니까 단모음. 아, 그러면 불휘에 있는 얘가 다 반모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 그 다음 그 밖의 모음, 아나 오나 이런 애들이 붙을 때는 전차 이응 없는 이. 잘 봐. 전차 거기에 이라. 앞 단어에 찰싹 달라붙은 거죠. 이응 없는 이가. 그 다음 곡도 이라 찰싹 달라붙은 거지. 여기에 의미는 이런 거다 이건데 시험장에서 이걸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야. 잘 봐. 금은 이제라. 그러니까 저 한자어 지금 금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라는 뜻이다. 하는 아래 하자니까 아래라 이런 얘긴데 잘 봐. 가의 기억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그러면 가의 기억하고 나의 이제하고 아래가 에서처럼이니까 이 똑같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애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결국 결론이 뭐냐면 애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대요. 끝났어. 그럼 위에서 반모음 이와 관련 있는 애를 골라라 이거지. 반모음 이와 관련 있는 얘는 조사의 형태는 이거고 불휘라의 요건 거죠. 끝난 거죠. 자, 그러면 가의 뭐에서처럼 불휘 끝났네요. 3번이네. 불휘에서처럼 니은 형태의 조사 어떻게? 요렇게.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사지라는 이니까 얘는 반모음 이고 그 다음 불휘에서 얘가 반모음 이였구나. 여기 안에서 알아낼 수 있잖아. 이것만 알아내면 끝났다. 그러면은 얘처럼 얘가 이런 형태의 조사를 취한대요. 그럼 가의 반모음에 해당하는 거. 결론이 요거니까. 결론이 뭐니까? 애가 반모음이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가니까 반모음 이와 관련된 이 내용을 찾으면 불휘, 그 다음 공집합 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생략된 형태를 말하는 게 공집합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표현을 한 게 마치 수학의 공집합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화법작문 문법까지 문제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법작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법이 뭐 되게 최고난도 초고난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딱 함정에 빠지기 좋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함정에 쏙쏙 들어간 친구들은 문법에서 점수가 잘 많이 안 나오고 문법에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점수를. 그죠? 자, 그럼 화작문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학 파트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볼게요.